오늘도 책 자랑을 할 건데요. 책 읽은 자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꺼운 푸코의 말과 사물을 다 읽었는데, 이 푸코는 이제 그 90년대가 푸코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90년대에 많이 읽힌 이제 학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푸코 말고 데리다 또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바르트도 많이 읽었고요. 비교적 최근에 전집이 나온 모리스 블랑쇼, 그 다음에 바슐라르 이런 사람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상가들인데요. 그 김현 선생님이 번역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그때 불문학자들이 부지런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번역도 많이 나오고 개간지의 새로운 이론이 많이 소개도 되고 해서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2000년대는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푸코가 예언한 대로 들레즈의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지금 들레즈도 다 꺼내놨는데 책이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푸코인데 이 말과 사물을 어릴 때 사가지고 못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완독에 실패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쨌거나 완독한 것에 이제 의의를 두고 푸코의 말과 사물에 대한 그 영상은 많이 검색이 되는데 그 네이버 열린 연단 있죠. 거기에 저도 까라마조프 찍었는데요. 제 거는 최근이라서 그런지 그 유튜브에서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데 김상환 선생님이 푸코의 말과 사물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고 근데 교수님들 강의는 기본 좀 지루하니까 근데 이제 또 공부는 강의는 또 지루한 맛에 한편으로 또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저는 뭐 푸코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오히려 반대인데 이렇게 어려운 책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의 이제 문제인데 예컨대 이제 저 같으면 학자인데요. 제가 학자죠. 학자인데 제 주제와 관련해서 뭐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든지 권력과 공간이라든지 헤테로토피아, 뭐 성의 역사, 광기의 역사 그런 것들은 제가 비교적 꼼꼼하게 이제 읽고 또 정리도 해요. 논문에 인용하려고 그런 식의 이제 독법들이 있습니다. 목적 지향적이죠. 목적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췌독이 또 가능해요. 필요한 부분을 또 잘라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생근 선생님이 불문과 오생근 교수 전 교수죠. 오생근의 그 저서를 보면 푸코에 대한 이제 저서가 한 권 있는데 거기 주제별로 예컨대 내가 지금 푸코의 문학론이 궁금하면 뭐 푸코가 보들레르를 어떻게 읽었는가 그 부분만 발췌해서 꼼꼼하게 읽는 거죠. 그리고 정리를 하고 또 저의 주제에 맞추어서 또 논문을 쓰고 인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독법이 있고요. 이 말과 사물을 읽은 것은 거의 전적으로 교양 함량이다. 그러니까 놀면서 읽는 거죠. 취미로 읽는데 그렇게 읽을 때 이제 이런 책이 사실 편하게 읽을 책은 아닌데 하지만 이제 어떤 지적인 그런 허영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을 이제 만족시키려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읽는 거죠.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건너뛰고 말과 사물에서 제일 지루하고 힘들었던 부분은 언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되게 많이 그러니까 건너뛰었다기보다는 눈에다가 글자를 바르면서 가는 거죠. 책장은 넘기고 그냥 글자를 이렇게 바르면서 넘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읽으면서 제 나름의 소득이라면은 제목이 말과 사물이잖아요. 레모엘레 쇼즈 해서 그 이거를 꼭 보면 원문으로 하나 읽어주셔야 되고 계속 그 번역 문제를 또 자꾸 늘어지면서 이제 그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그 어쨌거나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말과 사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애기들도 그렇지만은 생명이 먼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생명이 먼저 주어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말을 할 때 1인칭을 말하지 않거든요. 3인칭을 말을 해요. 뭐 사과, 연필, 엄마, 아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름을 말하지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영경이 배고파, 밥 줘, 뭐 이런 식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3인칭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을 배우면은 그 아주 오래되긴 했는데 먼저는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희망해도 좋은가. 이거는 칸트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는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 존재론, 인식론, 뭐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말과 사물에서 요 사물은 그 자연, 대상, 객체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말은 이제 그거를 명명을 하고 우리가 사유하고 체계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어떻게 체계화됐는가를 푸코가 관심을 갖고 학적으로 연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이 책의 그 출발점은 이 책이 태어난 장소는 보르헤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보르헤스는 뭐 픽션들이라든지 알레비라든지 뭐 칼잡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그 소설 보르헤스 소설 말고요. 보르헤스가 쓴 아주 많은 책 중에서 아마 그게 상상 동물 이야기 그런 걸 거예요. 옛날에 까치에서 나온 책으로 제가 읽은 게 있는데 그 보르헤스가 중국 사람들이 동물을 분류하는 법을 정리를 해놔요.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그 종속, 과목, 강문계 옛날에 생물 시간에 외우는 거 그런 분류법이 아니에요. 동물을 되게 이상하게 분류해요. 예를 들자면 뭐 사람이 키울 수 있는 거, 키울 수 없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거, 뭐 꼬리에 털이 있는 거, 없는 거,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 좀 이상한 냄새가 안 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류법이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분류법이라 할 수 없는 그런 분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식의 이제 그 분류법, 그러니까 사물을 우리가 분류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또 분석하고, 뭐 또 그다음 뭐를 할 수가 있죠. 기술하고 이런 것들요. 이런 작업들이 언제 생겼냐에 대한 이제 궁금증에서 아마 이 책이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푸코는 감시와 처벌이나 광기의 역사 이게 확실한데 어떤 책을 보든지 그 사적인 시간 역사적인 거를 쭉 염두에 두잖아요. 근데 이 말과 사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닮음, 유사성의 이제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그 말과 사물의 관계를 기술하는 게 이게 학문인데 기술하는 게 이제 르네상스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르네상스하고 중세가 단호박처럼 이렇게 딱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중세의 세계관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닮음의 세계관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유비. 하느님이 우리를 자기의 닮음에 따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신의 유비니까 그 닮음의 세계관이라는 게 사실은 중세부터 어느 정도 이제 시작이 됐다 보고 그게 이제 르네상스까지 쭉 이어지고 르네상스의 그림을 보면은 최대한 사실에 가깝게 이제 재현을 해내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미메시스일 거예요. 닮음, 유사성.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꺾이는 지점이랄까 흔들리는 지점이 돈키호테.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돈키호테를 되게 좋아하고 이 사람 그 보르헤스 돈키호테 되게 좋아했죠. 도스토옙스키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설에 그렇게 뭐가 애정이 없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제 그 예는 못 들겠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돈키호테가 그 풍차를 적으로 착각해서 이제 달려드는 대목이라든지 풍차하고 적이 유사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과 사물의 어떤 유사성의 그런 견고함이 흔들리는 어떤 지점, 그거를 이제 돈키호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고, 돈키호테가 일종의 광기잖아요. 자기를 그 중세의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산초는 종자인 거고, 그 늙은 말이 이제 그 기사의 튼튼한 말인 거고, 등등등. 또 원정을 떠나고, 패배하고, 돌아오고, 뭐 등등등 하는 그 대목에서 돈키호테는 광기다. 광기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돈키호테는 진짜 미친 사람이라면 자기가 미친 걸 몰라야 되는데 막판에 가면 정신이 돌아와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되게 많이 읽어서 스스로를 기사로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정복을 떠나고 이제 했던 거를 자기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 이건 얘기가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징후적인 인물로 분석을 하고 아마 그 말과 사물의 엄정한 그 유사성의 대응 관계가 깨지는 어떤 지점, 그거를 돈키호테를 통해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푸코가 되게 많이 얘기하는 그 17세기, 18세기인데요. 이제 그 즈음의 문제는 재현이에요. 리프리젠테이션인데요. 그 프랑스어로 어떻게 돼요? 헤프레장따시옹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리프리젠트예요. 이제 어떤 표상을 우리가 갖는 거죠. 어떤 사물에 대해서 표상을 갖고 그거를 재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말과 사물의 관계가 엄정한 유사성, 닮음의 원칙에 기초하기보다는 어그러지면서 뭐가 올라갈 수 있어요? 재현, 표상 이쪽이니까 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사물과 다르게
그거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실제 사물과 다르게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말과 사물의 관계가. 그게 이제 고전주의인 걸로 보이고요. 그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면은 벨라스케스가 있어요. 17세기 말에. 그러고서 이제 근대로 가게 될 건데요. 이제 18, 19세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고전주의 지나서 가게 되는데, 제가 그걸 아주 엄정하게 지금 나누지는 못하겠고, 그런 시대 구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김상환 선생님 강의나 그 다음에 5분 뚝딱 철학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되게 설명 잘 해주시는데요. 그런 거 보면 이제 PPT 화면 띄워갖고 되게 잘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면 이제 그 고전주의에서 이제 근대로 가게 됐는데, 요 재현, 표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걸로 다루는 게, 분석 대상으로 푸코가 가지고 오는 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란 그림입니다. 제가 이 말과 사물을 제대로 못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시녀들이라는 그림과 그거에 대한 엄청나게 구구절절한 설명은 되게 많이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거기 그 시녀들 그림을 보면 마르가리타 공주가 중간에 있고요. 옆에 시녀가 있고요. 몸종들이 둘인가 있고요. 강아지가 있고요. 옆에 난장이가 또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근데 주인공 같이 되게 딱 폼 잡고 서 있고, 뒤에 보면 조그만 초상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왕과 왕비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의 압권이 뭐예요? 뒤쪽에 계단 같은 게 있는데 누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내려오는 사람은 뭐지? 그래서 총 등장인물이 12명인가 이렇거든요. 거의 그 고호의 12송이 해바라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열심히 푸코가 분석을 해요. 그리고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인데 화가의 존재를 그림 속에서 이렇게 또한 이제 부각을 시키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울이 있거든요. 그럼 거울에 반사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상화 속의 왕과 왕비가 주인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되게 또 후면으로 밀려나가지고 엑스트라 같이, 대상 같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냥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제 푸코는 가지고 와서 이 그림에 엄청나게 자세히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카소가 이거를 가지고 뭐 30몇 개인가 40몇 개의 그 습작을 그려가면서 자기 나름으로 그림을 분석을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만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재현과 표상, 고전주의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가면은 말과 사물의 관계가 이제 훨씬 더 복잡해지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학문이 어떻게 세분화되는가, 학문이 어떻게 형성되고 세분화되는가인데, 요거 질식의 고고학인데, 이 책은 제가 뭐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다시 읽어보려고 이제 어떻게 좀 했는데, 초반에 대부분이 막 언표와 언설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옛날 책인데, 이정우 선생님 최근에 그 철학사 책을 내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그 철학계에 걸출한 분이신데요. 한자가 되게 많이 나와서, 아 맞아, 내가 학부 시절에는 이런 책을 읽었구나 싶고, 이게 원래 소프트 카바의 이데아 총서였던 것 같고, 그 대학 시절에 지금 대학동이죠. 신림구동의 자취방에서 제가 이걸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네, 그때는 아마 제가 잘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읽어도 이제 너무 어려운 책이었고요. 지식의 고고학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인식의 역사 이런 걸 기술하는 것이랑, 이거를 지식의 고고학이라고 명명해가지고 기술하는 거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쓰고 있고, 사실 잘 접수를 못했어요. 자, 근데 이제 두 개를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 말과 사물의 관계, 이게 결국 지식이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인데, 고고학,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고 그 발전을 어떻게 돕아볼 수 있는가, 이런 건 거죠. 그래서 박물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여러 분류학이라든지 탁소노미아, 이렇게 어려운 말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푸코가 뭐 퀴비에라든지 린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분석을 하더라고요. 어려워서 접수를 잘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 이정우 선생님이 서문에서 잘 써주시던데, 프랑스에서 철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문과, 이과 나눠서 딱 문과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수학과 자연과학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데카르트도 수학자였고, 근데 제가 조금 간섭을 하면,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그 철학 자체가 사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과 학문이기에 앞서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아까 제가 그리스 철학 말씀드렸지만 자연 철학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광범위한 학문인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아주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이정우 선생님 말 맞다나 원체 이제 수학이나 과학 지식을 갖고서 또 푸코에 접근을 해야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에 감시와 처벌을 되게 꼼꼼하게 많이 읽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 많은 걸 읽고 종합을 했는지 그다음에 정신병리학 이런 거 본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탐구도 요즘 이제 많이 하지만은 뇌과학하고 그렇게 또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진짜 그 종합적인 학문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푸코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제 알 수밖에 없는 단어 있잖아요. 에피스테메. 에피스테메. 어떤 그런 지식의 구조, 체계 그런 게 있는데 시대마다 받들어지는 시대마다 통용되는 어떤 지식의 덩어리가 있는데요. 뭐 패러다임이란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고 뭐 그렇긴 한데 에피스테메라는 말이 조금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만 지금 말씀드려요. 아마 이 말이 이렇게 많이 통용되는 거는 뭔가 더 많은 함의가 있고 더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더 공부를 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진심 너무 어려웠는데 요 말과사물은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동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은 좀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말과사물이었습니다.